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 때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고 배당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중국 정상 통화 외교와 특검법 공포 등 숨가쁘게 현안을 챙겨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국내 증시 부양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자의 배당 소득 세율을 깎아주는 방안을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확충을 주문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직원들과 대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만 해도 코스피 3천은 갈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비상경제점검 TF로 소비 진작과 고물가 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등 경기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렇게 새 정부가 증시 부양 방침을 계속 밝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엿새째 허니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오름세,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엿새째 이어지며 코스피가 2,90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전 일찍 2,900선을 돌파한 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키우며 전날보다 1.23% 오른 2,907.04로 장을 마쳤습니다. 2,900선을 뚫은 건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 강화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일단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상당 부분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6일 연속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상승을 견인했지만 매수 강도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대신 기관의 매수가 더 거세지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대표 대형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무역 제재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도체주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만 닉스에 복귀했고 삼성전자는 장중 6만 1,000원까지 올라 6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5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신환경에너지 전환기조에 하나솔루션과 두산에너빌리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5세 시반 기준으로 10원 넘게 오른 1,375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째 가진 무역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승인만 남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중국에서 먼저 공급될 것이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 합의된 사항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과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며 미중 정상이 승인하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대표부도 런던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미중 간의 신뢰 강화 그리고 경제 무역 관계의 더 나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임 후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페트리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가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4일 우리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특별검사 임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호 법안인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 공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제2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인 만큼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 후보 추천을 국회에 공식 의뢰해야 합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사흘 안에 임명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YTN에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특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수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돼 고사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후보군으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이었던 이정수, 심재철, 김양수 변호사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이후 좌천돼 검찰에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이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며 신속한 특검 수사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역대 최대 특검팀이 가동되는 건 정치 보복이자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출발의 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혁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자신들의 임기가 이번 주 종료되고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김 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반대당론 무효화 등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최신책 추가 논의가 예정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시작 40여 분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없는 거듭된 의총이 자칫 분열로 보일 수 있고 조율도 더 필요한 만큼 차기 지도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임 지도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임 지도부가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 정부 여당을 향한 메시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80명 넘는 의원들은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여 공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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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참해달란 메시지를 발송했던 김 위원장. 전격 의총 취소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협의 없이 문자로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안타깝다고 쉽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쇄신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 본인을 포함한 비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진상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데
앞서 다수 의원은 당무감사까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 착수를 두고 김 위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 개혁안 관철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 없이는 과제 완수가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갈등이 쉽사리 진화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끝내고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인다며 각자 도생을 준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SNS에 자신이 하는 말은 팩트고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비난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에도 탄핵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며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원내 지도부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 2파전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당심 경쟁에 불이 붙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당내 주도권을 둘러싸고 물밑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이 종반을 향해 가면서 김병기, 서영교 각 후보의 당심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처음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줄 거란 분석에 둘 다 당원 표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 최우선 과제인 내란 종식의 적임자란 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저는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 출신인 점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저에게 최고위원이 끝날 때 가장 감사했던 분이 서영교 최고위원이었다. 두 후보 모두 선명한 친명 기조여서 선거 판세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전은 아직 결론짓지 못한 차기 지도체제 문제와 맞물려 고차 방정식 양상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닌 차기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조기 개최 또는 새 비대위원장 지명을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자리의 무게감이 더해진 겁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당대회 관련된 추진을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당 주도권을 사이에 두고 계파 갈등이 확전하는 상황 속에 친한계로 꼽히는 육선 조경태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이 좀 더 크게 변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저희 수임새가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중심으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경태 지지 문자 공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친한계에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각 계파에서 비교적 색채가 옅은 인사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도권 3선 김성원, 영남 3선 송원석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초반 여야는 우선 내부 전열을 정비한 뒤 각 원내사령탑이 정해지면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정부가 이번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건데 이렇게 먼저 내민 화해의 손짓에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방침에 따라 오후 2시부터 모든 전선의 방송이 멈췄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한 지 1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 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 또한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건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유화 제스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앞으로 대북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시작해서 참모진 그리고 차관급 등의 인사가 이어졌고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2차례를 진행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서두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두 분은 이재명 정부 일주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의원님. 일단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치고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리고 속도감 있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대선에 3번째 출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사전 준비,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정돈돼 있던 편인 것 같고요. 또 당대표를 2차례에 걸쳐 이제 지내면서 많은 인재들을 발탁하기도 했고 또 그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눈여겨봤을 거고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가 없는 만큼 신속하게 이 국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누구를 기용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사전에 잘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국정을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전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였던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법을 포함한 예. 그리고 이제 지체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최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지층들이 가장 중시하는 예. 그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준비된 대통령 합격점을 주셨는데요. 예. 네, 저도 임기 초반 일주일인데요. 그렇게 저도 좀 아주 후하진 않아도 아주 그래도 잘 정돈되고 준비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꺼내놓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이렇게 일종의 약간 밀당을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본인의 뜻을 관철시켜내는 과정들. 예. 그 다음에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든가는 일정 기획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준비됐다는 인상은 받겠어요. 그리고 예.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두서없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냈는데 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출범시키면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본인이 준비하고 기획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좀 합격점을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예. 사실 뒷부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정무수석은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민정수석은 임기 전부터 좀 얘기가 임명 전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거진 거 놓고 보면은 과거 정부처럼 약간 대응이 조금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또 과정을 놓고 본다면 이것이 전임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따라서 임명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얘기도 나와서 이게 좀 말하자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한 70조 이상은 줄 것 같은데 다만 인사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인사 얘기 잠시 뒤에 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첫 정상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또 그 시험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할지 그것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이제 3대 특검법이 어제 공포됐는데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고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검에 이제 특정 정당이 배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야당 제1야당이 특검 추천해서 배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야당 배제시키고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당이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 세 개 특검 다 한 부분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야 순서대로 들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특검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가 지금 많다고 합니다. 특검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법에 따르면은 20일 이내인가 특검 추천과 임명을 완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들 그 파견에도 시한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이 다 완료되도록 법의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제1야당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거듭 이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또 국회 제의가 넘어왔을 때 그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이 특검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특검법에는 이게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국민의힘은 거부했고 원천적으로 이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대선 이후로는 굳이 그렇다면 대법원 추천이라는 형식보다는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이 여당과 또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안이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배제하냐라는 거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전 과정을 보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뒤늦은 제가 보기에 비판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두 사람을 겨냥하는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새 특검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무작정 반대하고 비토할 수만도 없어요. 특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뭐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 내란과 확실하게 이제 결별하는 그런 어떤 뭐 이 계기로 국민의힘도 이 특검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이 특검 임명이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3대 특검 임명을 이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국회하고 대통령실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사흘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흘 간격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은 이제 20일 동안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출범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박성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추천자가 많다. 저는 또 그게 거꾸로 추천자는 많은데 적임자가 찾기 어렵다는 말로 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하는 대로 이제 뭐 사실상 그 뭐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은 전 부대 조건이라고 보고 이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저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은 사실 그래서 개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당에서 반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당 여당인 민주당과 사실상의 여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당의 협조 정당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다 가져버리면은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역할과 방어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에게 어떤 게 문제가 불거지냐면 과연 독립성이 있을 거냐. 정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당의 말하자면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엄정한 객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지휘할 거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기가 지금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사실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천자는 많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는 여권 일각의 그런 고민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법안을 국무회에서 의결하면서 뭐라 했냐면 사실 우리가 여당 되고 나 보니까 검찰도 지휘하고 국수본도 지휘할 수 있고 특별수사본부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야당 때 했던 이 특검을 가지고 하는 게 약간 딜레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소회를 내비친 것은 사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제 이렇게 얘기된 이상 아마 여당에서는 그 외과 수술식의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수사 능력과 그 정도의 정무 감각을 겸비한 특검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수사관들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특검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어떤 사정 정국으로 몰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고 이 특검 수사 결과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거 이 별건 수사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브리핑도 무제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한 사후 동의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좀 정밀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최장 길게는 이제 170일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갈등이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그 특검의 이제 객관성, 뭐 독립성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특검은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금 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로 말을 해야죠. 그 수사 이외에 뭐 브리핑이나 이런 건 다 주변적인 요소들이라고 보고요. 자꾸 이제 별건 수사할 수 있는 조항 얘기를 하는데 역대 모든 특검에 그런 조항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과거의 다른 특검법들도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특별한 조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야당에서 당연히 경계심을 가지고 이 특검을 바라보는 거 뭐 이해합니다. 당장 이제 야당조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선거 개입 같은 경우에 대통령 부부에 그거는 이제 지난 그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연된 정의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정의 그 문제점들인데 그걸 그 당시 해소하지 못하고 이걸 뒤로 미루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함으로써 누적된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권의 그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결별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좀 개혁적이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난다라는 취지에서 이 특검을 경계심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까지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한번 어떤 특검이 임명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또 장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이었는데 무려 11,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뭐 14,000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뭐 관심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이제 법무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는 거는 일단 제가 보기에 이게 제가 좀 우려한 대로 일종의 팬덤 세력들, 그러니까 팬덤 정치화된 쪽에서 일종의 코드 인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사실 좀 우려했는데 그런 이제 지금 징후가 보이는 게 사실은 법무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은 뭐 복지부 장관 좀 예외로 하더라도 이건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의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민생과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 경제 쪽에 이런 적임자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야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민생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조금 말하자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과정이 될 텐데 이게 법무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돼 있다는 거는 뭔가 의도한 바가 있는데 알아서 그런 어떤 그 팬덤 세력이 좀 부응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코드 인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팬덤 세력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말하자면 강한 개혁성 인사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 본인이 대통령 임명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이런 국민 추천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회라도 택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알리바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요.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건 문제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게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좋은 결과를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되는 과정에서 임명하는 과정까지를 좀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사후 공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강호의 인재를 널리 쓰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대통령실의 코드 인사를 좀 강화하는 예. 그런 어떤 그 명분으로 쓰일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점들은 조금 말하자면은 엄정한 객관성 차원에서라도 잘 활용하면 이건 제가 득이 되겠지만 예. 오히려 잘못 활용하면은 야권의 역풍의 빌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정교하게 관리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격 사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국민 추천을 거쳐가지고 오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그마이나마의 이제 흠집은 좀 이제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글쎄요. 그렇다고 뭐 국회에서 청문 절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야당이 국민 추천을 의식해서 이제 검증을 소홀히 할 것도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어떤 알리바이, 통로 이걸로 활용될 가능성은 좀 지나친 기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게 이제 정말 그 실효성이 있을 거냐, 예.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건 조금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정권 초기에 그런 지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국민 추천을 받아서 예.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이나 주요 공직 후보자들 임명하는 것을 검토해보라. 예. 이렇게 지시는 했는데 지시한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생각보다 이제 저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 막상 해보면 다른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도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2배수, 3배수 정도의 후보자들 리스트를 갖고 있을 텐데 네. 그런 이제 후보자들과는 좀 다른 궤를 가는 오늘도 보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뭐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이나 또 가수 아이유 씨를 문화부 장관을 시키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예. 이준석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시키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등등의 의견이 있어서 실제 임명까지 정말 실효성을 나타낼지는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어쨌든 뭐 검증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고 예.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이제 국민들 다수의 추천을 받아서 예. 또 검증에도 별 문제가 없이 장관이나 주요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예. 그건 어쨌든 이 제도의 순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 예.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노력하지 않을까 예. 싶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인재가 발굴되는 효과도 아주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순기능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이걸 시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보완하면은 오늘 뭐 부산시 의사회에서 이국종 교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복지부 장관 후보로. 예. 좀 그런 거는 사실상 이게 이제 또 좋은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좀 봐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걸 시행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예. 그러면 저는 이거 사후 보완을 해서 아예 좀 매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정권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공공기관장의 임명 기준이라든가 이거를 한 플럼북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두색 빛을 띈다고 해서 그 노트가 그래서 이제 플럼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공공기관장을 어떤 과정으로 임명하고 또 임기는 어떻게 할지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예. 그렇게 투명하고도 좀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이번에 한번 써보고 이재명 예.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서 한번 제도화를 해가지고 여야에 던져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도 한번 교훈으로 한번 삼고 교범으로 삼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야 좀 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것 한번 실험해보고 사후 결과를 가지고 한번 그 나중에 한번 교범을 만드는 것도 예.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장관에 누가 임명되는지 공공기관장에 누가 앉는지를 그 과정에서 이 그 국민 참여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결과는 열어봐야 알 것 같다라는 네. 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사실 두 후보가 큰 차별성이나 변별력은 없어요. 예. 두 분 다 어쨌든 친명. 이재명 대통령과 네. 가깝고 1, 2기 이재명 그 대표 체제하에서 지도부에 포함이 돼 있던 분들이고 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없었던 변수 하나 생긴 게 권리당원 20%의 참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예, 뽑는데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거는 예. 뭐 대한민국 그 역사에도 없었고 처음에 정말 논란이었죠.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른 해외 사례도 좀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뭐 당원 주권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비중이 꽤 큽니다. 20%면은 의석수로 한 34석 정도의 비중이라 그래요. 네. 이게 가뜩이나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표심을 알기가 어려운
당대표 선거보다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거라는 그런 진단이 있는데 예. 거기에 더 권리당원의 어려워졌어요. 투표까지 포함이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러나 아마도 당원들도 의원들도 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택한 제1의 기준은 이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 운영을 국회에서 누가 더 잘 서포트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아마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지금 혹시 듣고 계신 얘기는 있나요? 누가 지금 조금 더 유리하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네. 뭐 이 자리에서 할 만큼의 그런 구체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있다고 그러죠? 네, 예, 그렇습니다. 모레 이제 결정이 되는 모레 거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시중에서 표현하냐면은 자동차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파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집단에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원래 권리당원은 이제 당 대표라든가 정당의 대표를 뽑을 때 하는데 국회직을 뽑을 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데 그렇지만 저는 지금 김병기 후보와 지금 맞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근데 김병기 의원의 지금 뭐 아들 문제가 지금 의혹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근데 김병기 의원이 뭐 국정원 취업 관련한 이제 뭐 인사청탁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김 의원이 강하게 의원직 사퇴까지 걸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권리당원에게 어떻게 좀 어필하느냐 이게 저는 변수가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은 이제 자신들이 좀 전략적인 판단하는데 오히려 이게 김병기 의원을 흔들기 위한 공사라고 판단하면 권리당원들이 더 지지해주는 쪽으로 가서 김병기 의원이 유리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초반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정수석 때문에 인사검증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좀 흠집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은 서영교 의원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 부분 좀 말하자면 좀 객관적인 판단할 거는 같은데 약이 될 수도 있고 권리당원들이 이 부분을 이걸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격해야 되느냐로 판단하는 게 제가 보기에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서초동 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연기가 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한 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의총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신임 지도부가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자 일단 앞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누워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재판 연기를 규탄을 한 건데 이 부분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오가도록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게다가 이제 헌법 84조 해석의 문제가 있을 따름이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울 고법에 이어서 중앙지법에서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걸 명시하고 재판을 사실상 연기한 건데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저 고등법원 앞에 가서 저런 식의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뭐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다른 재판도 연기되는 걸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견제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서 어떻게 보면 좀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모으고 민심을 회복할 건가 거기에 더 주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오늘 아마 의총을 차기 지도부로 미루면서 열지 않았는데 결국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이른바 당내의 주류인 친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혹은 계속 유지해 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고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의석 분포로 보면
당의 그동안의 주류였던 친윤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종료하고 다시 비대위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로 가겠다. 이게 이제 이른바 친윤의 계획인 것 같아요. 굳이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이를테면 당 쇄신 요구에 떠밀리듯이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류들이 그런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쭉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오늘 법원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규탄한 것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인데 대통령만 이제 이제 헌법 84조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소추라는 단어의 해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각급 법원이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각급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다른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약간 촉구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의총을 열어봐야 거기서는 이제 갈등과 정말 엄청난 소음만 나는데 저렇게 법원 앞에서 헌법 수호하고 재판 속개하라고 할 때는 단일되고 목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부 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서 야권의 결기를 보여주긴 낫지 괜히 원내에서 또 의총을 해봐야 이거는 사후 굉장히 그 소문만 무성할 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장외로 나간 것 같은데 명분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관련자들 재판은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또 있어서 아마 그런 국민적 정당성 때문에 아마 촉구 차원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법원 앞에서 저렇게 이제 규탄 대회를 했고 오후에 이제 국회로 옮겨가지고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는데 앞서 이제 들으신 대로 의총이 원래 2시였나요? 원래 2시였는데 직전에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문자로 그거를 알렸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문자로 알렸고 이게 이제 40분 전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알았고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물론 원내 이제 그 의원들 대상으로 의원총회를 하죠. 말 그대로 의원총회니까. 근데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당대표 패싱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제 월요일서부터 계속 의총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말하자면 파열음만 빚고 정답과 결론은 안 나오고 계속적인 이런 당내 갈등과 내용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자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뭐 회의 소집했다고 회의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전격적으로 하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 상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파열음을 피하고 그냥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까지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어찌됐건 이 부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쇄신 의지 5대 개혁과 그다음에 오늘 재선 의원급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16명이나 힘을 실어주는 선언을 했거든요. 어제 그렇죠. 이것과 맞물려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분수령과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이 월요일 날 의총을 했었죠. 지난주 5일 했다가 결론이 안 나서 월요일 날 했고 내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어제 이제 안 했고 그럼 또 내일 하자고 그래서 오늘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오늘도 결국은 안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는 뭐 협의도 없이 근데 취소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요거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거죠? 없죠. 의총이 어쨌든 원내대표가 소집권자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 의총을 연기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뭐 상의는 아니더라도 미리 통보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똑같이 이제 문자 받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쇄신 논의를 피하려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제 당의 이 친윤 주류 세력들이 의총조차 열지 않는구나. 근데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어쨌든 이 당 쇄신에 관한 논의라는 거는 저렇게 장을 깔면 깔수록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런 목소리를 애써 키워줄 필요가 없이 그냥 원내대표 선거로 가겠다. 그리고 나서 선출된 원내대표 아마도 지금 뭐 표 계산이 좀 얼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쇄신보다는 뭐 안정 혹은 뭐 대여투쟁 이런 데 방점을 찢고 가겠다. 근데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신임 원내대표를 또 구주류 세력이 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당의 쇄신과 변화 이런 거하고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에 그런 자중질환이나 또 뭐 자분오열 이거는 뭐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의 깃발은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들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이야기해서 뭐 하느냐 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그렇죠. 수석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차기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될 때까지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다시 안 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그냥 월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하고 원내에 이제 추인을 받았고 선출이 됐으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 가지고 이 당을 이끌어 달라. 그래서 뭐 비대위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답정너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에 대한 쇄신과 반성이 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회색지대 토양 위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다 이 지도부가 혁신과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이 우선이고 우리 단일 대우가 우선이고 대여 투쟁이 우선이다라고 할 경우에 정말 이번 선거에서 왜 패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 불편한 진실이니까 우리 거론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쇄신도 혁신도 아닌 거죠.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한다? 아니 제대로 된 처방이 없는데 제대로 된 투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그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어찌됐건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지금 구주류의 기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십시오. 107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김문수 괜히 한동훈 괜히 뭐 중립지대니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의원들이 선거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재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는 친한계도 섞여 있고 친윤계도 섞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 소장파 정도잖아요. 재선 의원급들이니까. 그럼 이분들이 당의 방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당원 당규상에 6개월 또 연장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어떻게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럼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낸 쇄신안에 대해서 당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 선출된 원내대표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은 이게 과연 공당인가라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윤계에서는 차기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지금 토요일부터 이제 그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지금 일단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아직은 뭐 출마 선언을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 이런저런 이제 눈치 작전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를테면 교통 정리도 일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분이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윤계에서 뭐 어떤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더라. 지금 가장 거론되고 있는 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 삼선의 송원석 의원, 그러니까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송원석 의원, 또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은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이고, 그리고 오늘 조경태 의원이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선거 뭐 출마는 안 했지만은 출마를 시사를 하는 그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 시사라기보다도 그렇게 물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만약 내 역할이 있다면 뭐 고민해 보겠다라는 정도여서 아마 친한계에 대해서는 교통 정리를 할 겁니다. 조경태 의원도 나오고 김성원 의원도 나오면 가뜩이나 세가 부족한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전 조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개파색이 좀 엷은 대신에 의원들의 신망이 좀 비교적 두터운 그 잠재적인 후보가 김도읍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김도읍 의원. 근데 김도읍 의원은 본인의 출마 의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또 얘기도 동시에 들려요. 그래서 이제 친윤계에서도 뭐 송원석 의원을 어쨌든 후보로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이제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게 너무 영남권에 국민의힘의 의석이 몰려 있고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 원내대표가 나서서 좀 이게 이제 당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김성원 의원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후보 등록을 몇 분이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후보 등록하고 나면 대체로 판세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세력은 우리가 보통 그 친한계냐 이제 친윤계냐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수적으로 보면은 친한계가 확실히 불리하잖아요. 확실히 적고. 네, 그렇죠. 근데 아까부터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재선 의원들. 그렇죠. 재선 의원 17명이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쇄신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도부 의원을 이제 우리가 합의 추대하거나 아니면 좀 밀어주자.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 어떤 색깔을 가질 경우에 또 다른 이제 또 갈등과 내원으로 가니까 일단 쇄신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당의 그 혁신의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좀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중립지대에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가능성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명시적 세력은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표를 많이 41% 득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또 혹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어떤 또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분들과 연대를 하느냐, 이것도 좀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지금 서로 계속 눈치 보기를 하는 거는 지금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또 욕을 얻어먹고 잘못하면 또 그 본인의 정치적인 또 약간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서 원칙을 봐야죠. 이번은 어쨌든 쇄신형 어쨌든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선 패배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구주류가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거는 뭘 해보겠다는 대한정당이 아니잖아요. 전 그 점을 의원들이 아마 대단히 현실적인 생각도 하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론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관련해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이 이 탄핵되고 또 내란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선거에 후보도 내지 못하게 하고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이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박홍근 의원이 3월에 냈더군요. 저는 선거용이었다고 봐요. 선거용으로 냈었다. 대선용 법안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내란 국면이었기 때문에 내란 청산이라는 그런 그 구도 또 의제 이걸 아주 강하게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선거용 법안으로 내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묶어두려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고요. 실제 저 법안을 민주당이 이렇게 끝까지 추진하거나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의 뭐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해서 자꾸 정당 해산 심판 얘기를 꺼내시는데 저는 좀 과한 걱정이고 기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상의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 해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의 취지, 그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 독일에서 과거에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나치가 자신들만 빼놓고 나머지 정당을 다 해산했던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후에 독일이 헌법을 바꾸면서 정당 해산을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정당 해산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엄격한 심판을 받도록 장치를 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박근혜 정부 때 청구해서 결국 해산을 시켰는데 제도를 악용한 거죠. 제도를 남용한 거고 바람직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당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 심판을 통해서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저렇게 헌법상에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거꾸로 악용해서 정당을 해산을 하는 건 민주주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는 뭐 민주당이 할 리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내부 결속용으로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한 기우라고 봅니다. 내부 결성용으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시장도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 정당 해산 얘기를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계속했죠.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던데.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페북에 그러니까 그래 청년의 꿈인가는 플랫폼에다 올렸잖아요. 예. 아마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그 본인이 바랐던 구도는 이걸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30%에 묶이고 이준석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을 득표하면은 본인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뜻대로 안 됐어요. 김문수 후보는 41을 넘고 그 이준석 후보는 8%에 그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균열을 내야 돼. 구여권을. 그러려니까 너희들 정당 해산 심판 들어가면 니네 낙동강 오래 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흔드는 거죠. 근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가능성이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7석의 정당을 위원 정당 해산 심판으로 해산시킨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석기 의원의 그 종북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산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107석의 제1야당을 위원정당으로 그것도 정부가 주체인데 소송의 주체인데 그걸 해산한다? 저는 그건 가능성이 정말 0%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홍준표 전 시장의 심리전이고 그다음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또 위기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 위헌정당 심판을 얘기함으로써 국민의힘을 내란의 세력으로 코너로 모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인 3색의 전략이 담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논의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에 대해서 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심리전 거기다가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이 섞인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런 걱정할 시간에 앞서 이제 우리가 의총 상황도 얘기했는데 정말 당의 쇄신과 변화, 뼈를 깎는 혁신, 성찰 이걸 위한 노력을 해야지 자꾸 이제 민주당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저는 이제 과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통합 정부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에 와가지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기조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한다. 그러면 여야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다시 이제 뭐 정쟁 체제로 돌입을 할 텐데 임기 초에 그런 선택을 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올여름 첫 태풍 우디비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일 제주도에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태풍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에 강한 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다낭 동쪽 바다에 형성된 태풍 우디베의 모습입니다. 올여름 처음 생겨난 태풍입니다. 늦깎이 1호 태풍으로 6월에 생긴 건 9년 만이자 역대 5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우디브는 앞으로 베트남 동쪽을 지나 중국 남부에 상륙해 해안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는 중단계까지 강해졌다가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한반도 먼 남쪽 바다에 머물고 있는 정체 전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강화하며 정체 전선을 제주도 부근까지 밀어올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올린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12일 목요일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건데 제주 지역 장마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빠릅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하는 제주도에 모레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에도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남해안과 내륙의 장마 시작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서는 더운 열기와 수증기로 기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열대 수증기와 정체 전선,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국지적 호우가 내릴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23만 3천 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7천 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건설업은 10만 6천 명, 제조업은 6만 7천 명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13개월 연속, 제조업은 11개월째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숙박음식업은 주점과 음식점업 취업자가 줄며 6만 7천 명 감소해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달 37만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704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최근 3년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1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도 상승을 하면서 60세 이상의 취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2만 4천 명, 40대는 3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부문과 청년층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AI 등 차세대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2월 서울의 강남 3구와 송파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짝 해제했던 후폭풍이 거셉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꿈틀대면서 이른바 영끌족들이 다시 살아나 한 달 새 가계부채가 6조 원이나 폭등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넉 달째 부피를 키우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 달 사이 또 폭등했습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무려 6조 원 늘었는데 직전 달 오름폭보다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7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 3월 중 늘어났던 주택거래 영향이 집중된 데다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계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한 달 새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마다 월별, 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주담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가 이 같은 대출 규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4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가입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100여 명에 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도박 사이트입니다. 화면 윗부분 해외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베팅하는 방식인데 가입자들은 한 번에 5천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었습니다. 가입자는 2천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10대 청소년 1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14세부터 19세 사이에 있는 10대 청소년이 약 1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들 청소년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500여만 원까지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원 지역 조직폭력배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 사무실로 쓰고 사이트 주소와 계좌를 수시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 40여 개를 확보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1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 보전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대여자와 도박 사이트 운영 추가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채업자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6살 난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사채업자 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달 1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석방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들에게 950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일삼고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김 씨의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한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혐의가 무거운데도 보석으로 간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법 추심처럼 피해자나 가족들이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김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재판부의 고육지책이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6개월인 구속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증인과의 접촉 제한 등 여러 조건을 부여하는 보석을 허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씨가 구속 기소된 날은 지난 1월 3일. 구속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경우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은 7월 초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을 앞두고 검찰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이달 27일 공판기일이 다시 잡힌 만큼 구속기한 무렵까지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존 피해자 6명에 추가 피해자 1명을 추가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 측은 해당 건은 김 씨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와 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접속 장애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하지만 도서 주문은 물론 주문 상품의 배달 그리고 이북 이용 등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입니다. 접속과 동시에 홈페이지 화면 대신 사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4시부터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스24의 서비스 이용 중단은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것입니다.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뒤 금전적 대가 등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아예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영업 안 해? 네. 전산 문제로 영업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예스24의 랜섬웨어 공격을 한 세력이 구체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와 도서 주문 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접속 장애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멈출 방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접속장애 사실을 뒤늦게 알린 예스24에 대한 비난 여론도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고 있는 다목적 연합훈련, 레드플래그 훈련에 참가 중인 공군 KF-16 전투기가 훈련 중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쯤 알래스카 레드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KF-16 전투기 한 대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하던 중 사고가 나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투기는 2명이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로 비상 탈출한 조종사 2명은 미 육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가벼운 화상과 열상을 입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졌을 때 대상 부대로 거론됐던 미 육군 여단의 교대 병력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미 8군은 제4보병사단 예하 제1스트라이커 여단 병력이 지난달 말부터 차례로 주한미군 주둔지인 경기도 평택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9개월 주기로 병력을 순환 배치하는 미군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제7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 여단과 교대하게 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여고생을 쳐 의식 불명에 빠뜨린 40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아침 8시쯤 화성시 세솔동에 있는 도로에서 등교를 위해 건널목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집까지 달아난 A씨를 검거했는데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까지 냈는데 경찰은 일단 출석 시한까지 기다려 본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출석 시한을 하루 남기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이런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경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과 비아폰 서버 분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아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석 시한까지 기다려본 뒤 3차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등을 무단 파기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정 전 실장 등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PC 등 전산 장비와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사 시절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 수석 사퇴와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도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단독주택입니다. 지난 2005년 오 수석의 배우자 홍모 씨는 자신 명의의 이 주택을 오 수석의 지인 A 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오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한 뒤 홍 씨는 주택 명의를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거쳐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홍 씨 요구가 있는 경우 A 씨가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 작성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 신탁이 있었고 검사장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즉각 사퇴는 물론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며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감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으로 인사검증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진화에 나서는 기류도 포착됩니다. 지금 현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아직 출범한 지 며칠 안 된 그런 정권에 대해서 묻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거취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 수석은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위치인 만큼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인사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통령실은 장 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제도인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에 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추천이 가장 많은 공직은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새 정부 과제인 검찰 개혁과 복지 정책에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 45분간 환담하고 기자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이뤄진 출입 기자단 차담회에 이어 오늘 오찬도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자리로 언론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걸로 해석됩니다. 네, 한미가 약속한 관세 협상 시한 7월 8일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새 정부는 베테랑 통상 전문가인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상 외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미 관세 충격으로 넉 달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달 초 수출은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지만 대선일과 연휴로 집계 기간이 짧아 증가세가 월말까지 이어질진 두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대미 통상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속한 합의의 뜻을 모은 데 이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갈지 기대가 모입니다. 이번 양국 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신뢰 구축이나 아니면 향후 관세 협상에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대미 협상 사령탑인 통상교섭 본부장에 노련한 통상 전문가를 앉히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안구 신임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통상수장을 지낸 인물로 새 정부 들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 부분은 풀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다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계속 해지하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도 만나 관세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가 약속한 협상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상외교를 시작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감세 법안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다며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렸던 게시물 중 일부를 후회하고 있다며 너무 지나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9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SNS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게시글이나 성추문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주장한 글도 삭제하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역대 5월 중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극에 가까운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빙상이 녹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79도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이원석이 입단 7년 만에 첫 만루 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화에 패한 두산은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화는 2회 안타와 볼넷, 못 맞는 공으로 만루 찬스를 잡았습니다. 두산 선발 최원준은 원볼에서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갔고 이원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뷔 7년 만에 나온 첫 만루 홈런. 대전 신구장의 첫 그랜드슬램도 이원석의 차지였습니다. 전력 분석 때 좀 변화구 저한테 좀 많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슬라이더를 좀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화는 최은성이 2안타 3타점, 이도윤이 3루타 포함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하며 두산을 9대1로 이겼습니다. 4연패에 빠진 두산은 승률이 3할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LG는 SSG의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6회 구본혁의 내야 땅볼로 동점을 만든 LG는 7회 김현수의 적시타와 오스틴의 투런포가 터지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8회 투어에 나와 불을 끈 마무리 장현식은 9회 안타 2개를 맞고 흔들렸지만 힘겹게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롯데도 8회 밀어내기와 레이에스의 2타점 적시타로 KT의 4대3 역전승을 거두고 하루 만에 다시 3위에 올랐습니다. 기아는 6회 삼성 이재현의 실책 틈타 경기를 뒤집고 6대3로 승리했고 선발 라일리가 7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틴 NC는 키움을 7대1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일도 내륙에서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이에 따라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또 자외선과 오존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7도, 부산 20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1도, 광주 29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으로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휴일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1호 태풍 우딥이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정체 전선을 강화하면서 주말부터 우리나라에도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